지금 유럽 축구의 심장부라 불리는 오스트리아빈 에른스트 하펠 경기장에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원정 경기가 끝난 직후 현장에서 터져나온 한 거장 감독의 발언이 전 세계 축구판을 그대로 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한 번 진 경기, 그냥 성적 부진 이야기로 넘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해 70년 한국 축구 역사에서도 좀처럼 보기 힘든 전술적 파산 선언이었고,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보물 중 하나인 손흥민을 데리고도 침몰하고 있는 한국 축구의 비극적인 민낯을 너무 적나라하게 까발린 사건이었습니다. 현대 축구 전술의 구루, 압박 축구의 창시자로까지 불리는 랄프 랑닉 감독이 마이크를 잡는 순간 현장에 있던 세계 언론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가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대한민국 축구의 심장부를 수술용 칼로 도려내듯 해부하는 잔혹한 진단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건 바로 그 랑닉 감독의 소름 끼치는 한마디, 그리고 그 말 뒤에 숨어있는 홍명보의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더 답답한 건 이 전술적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품격을 잃지 않은 왕 손흥민의 눈물 어린 존재감이 더 크게 보였다는 점입니다. 피치 위에 경기가 펼쳐지기 전부터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랄프 랑닉 감독은 독일 라이프치히의 글로벌 스포츠 디렉터를 거쳤고, 러시아 명문 모스크바 단장,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사령탑 자리까지 경험한 인물입니다. 말 그대로 전술 하나만 놓고 보면 신의 경지에 올라섰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물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자신의 플랜 A를 가동했을 때 경기장 공기는 영화처럼 식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벌어진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6만 관중이 가득 찬 경기장에서 한국의 수비진은 마치 길을 잃은 어린아이들처럼 우왕좌왕했고, 랑닉의 오스트리아 선수들은 마치 연습 경기라도 하듯 한국 진영을 휘저었습니다. 진짜 뼈아픈 건 그 장면 하나하나가 너무 자연스러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를 막아낸 순간보다 상대가 우리를 가지고 노는 장면이 더 익숙하게 보였다는 거죠. 벤치에 앉아있던 홍명보 감독의 초조한 눈빛, 그리고 그라운드 위에서 사력을 다해 뛰는 손흥민의 뒷모습이 교차될 때 보는 사람들 가슴에는 묘한 슬픔이 차올랐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팀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공식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랄프 랑닉 감독의 표정은 의외로 분노가 아니라 묘한 허탈감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포문을 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경기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게 가장 고무적이었던 점은 우리가 추구하는 색깔의 축구를 확실하게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 말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상대팀 감독이 우리를 상대로 자기 축구를 마음껏 했다고 말하는 건 뒤집어 말하면 한국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고 저항조차 제대로 못했다는 치욕적인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랑닉은 대놓고 비웃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뉘앙스는 너무 선명했습니다. 한국의 수비 조직력은 보안이라는 단어로 해결될 수준이 아니다. 월드컵이라는 거대한 무대를 앞둔 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허술하고 너무 무방비하며 너무 쉽게 무너진다. 결국 그는 한국 대표팀의 민낯을 전 세계 앞에서 그대로 공개한 셈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지단이 과거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떠오를 정도였습니다. 전술이 없는 팀은 무기 없는 병사와 같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손흥민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 자산, 말 그대로 밥줄이자 에이스를 보유하고도 정작 그 무기를 휘두를 설계도조차 없는 상태라는 사실이 랑닉의 시선을 통해 증명된 겁니다. 랑닉 감독은 이례적으로 한국의 수비, 조직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는 아주 차갑게 절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예의로 포장된 독설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지 매체들과 축구인들도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한국 축구는 지금 전술적 자살 행위를 하고 있다. 좋은 선수를 보유하고도 시스템이 없으면 결국 이렇게 무너진다. 이런 평가가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149년 역사를 가진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을 데리고도 수비 라인 하나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에 유럽 언론은 경악이라는 단어 외에는 적당한 표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경기장 밖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축구 팬들을 진짜 공포에 빠뜨리는 건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닙니다. 월드컵 이후 홍명보 감독이 과연 경질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불신, 그리고 설령그가 물러난다고 해도 또다시 이민성, 황선홍 같은 이른바 2002년 월드컵 멤버들이 공정한 절차 없이 낙하산처럼 내려오는 거 아니냐는 자조 섞인 확신이 팬들의 마음을 박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감독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축구가 특정 세력의 사유물처럼 굴러가고 있다는 의심, 실력보다 인맥이 먼저 작동하는 낡은 구조에 대한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런던 북부에서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토트넘 팬들조차 잔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의 왕손이가 왜 저런 절망적인 시스템 속에서 고통받아야 하는가? 이건 재능에 대한 학대다. 과한 말처럼 들릴지 몰라도 지금 상황을 보면 마냥 억울하라고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손흥민은 무너지는 시스템을 홀로 붙들고 있는 선수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과 분노 속에서도 유일하게 빛난 건 단 한 사람, 손흥민의 품격이었습니다. 랑닉 감독도 인터뷰 말미에서 손흥민 이야기를 꺼낼 때는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손흥민의 전술적 움직임과 경기장 내 영향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였다.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 한국팀의 어린 선수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정신적 지주였다. 랑닉 같은 거장이 한 선수에게 이 정도로 극찬을 쏟아낸 이유는 분명합니다. 시스템이 무너진 전장 한가운데서도 손흥민만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이 흔들리는 동안 그는 묵묵히 움직였고 팀이 내려앉는 순간에도 시선을 떨구지 않았습니다. 빗방울이 쏟아지듯 위기가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잔디를 고르며 다음 플레이를 준비했고 심판의 호루라기가 울린 순간에도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쏟아내는 대신 그저 차분하게 팀의 패배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잘 몰랐던 진짜 장면은 경기 후에 시작됐습니다. 랑닉 감독이 라커룸으로 향하는 통로에서 손흥민과 짧은 대화를 나눴고 그 자리에서 손흥민에게 미안함을 전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신 같은 선수가 이런 전술적 지옥 속에 갇혀 있는 걸 보는 건 안타깝다. 대략 그런 취지였습니다. 손흥민은 그저 씁쓸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왜 전 세계 팬들이 손흥민을 보며 눈물 짓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상업적 가치로 치면 10조 원급 엔진이 아직도 90년대식 고물자체에 억지로 실려 달리는 느낌. 정말 딱 그 비유가 맞아떨어집니다.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 자산이 시대에 뒤떨어진 구조 속에서 소모되고 있다는 현실 말입니다. 우리는 손흥민이라는 시대와 함께 살아간다는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를 지켜주지 못하는 시스템 앞에서 엄청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도 냉정했습니다. 기하학적인 위치 선정, 물리적 한계를 넘나드는 스프린트 능력, 결정적인 순간 판도를 바꾸는 임팩트를 가진 손흥민을 그저 정신적 지주로만 소모하는 건 국가적 손실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랑닉은 한국의 수비 조직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며 고속도로가 열려 있었다는 식으로 묘사했습니다. 이건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무능이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팬들을 더 환장하게 만드는 건 축구협회 내부에서 이미 다음 감독 후보군으로 또다시 검증되지 않은 라인 인사들이 거론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정함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건 결국 탐욕과 무능뿐입니다. 지금 한국 축구는 경기력 이전에 구조가 썩어가고 있다는 경고를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서사의 마지막 장면들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무릎을 갈아 넣으며 태극마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를 뒷받침해야 할 시스템은 반대로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랑닉 감독의 지적처럼 한국에는 좋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석들을 담아야 할 틀이 이미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팬들이 외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홍명보 체제의 실패가 끝이 아니다. 낡은 카르텔을 해체하고 손흥민에게 걸맞은 미래를 설계하라.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정말 마지막 경고에 가까운 외침입니다. 그런데 경기 후 홍명보 감독의 발언은 팬들의 속을 더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는 1대1 싸움이 부족했다. 수비 개개인이 부족했다.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말하며 패배의 원인을 사실상 선수들에게서 찾았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지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패배 앞에서 가장 먼저 나왔어야 할 말은 사과였는데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팬들은 희망을 꺾어버린 것에 대한 미안함, 감독으로서의 책임 인정, 그 한마디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홍 감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을 어필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건 민심과 너무 동떨어진 반응이었습니다. 팬들은 절망을 받는데 감독은 아직도 배울 점과 가능성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경기를 본 것 같은 괴리감이 그 순간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홍 감독은 전체적으로 하고자 했던 트랜지션과 공수 전환은 선수들이 잘 따라줬다. 졌지만 분명히 배울 점이 많았다. 공격의 양상이라든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했던 사과는 감독이 아니라 선수들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캡틴 손흥민은 경기장에 와주신 팬분들, 한국에서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아쉬운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 실패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기였다. 실망하셨겠지만 지금처럼 응원해주신다면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희찬 역시 새로운 조합이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마음이 무겁다. 응원해주신 팬들에게 죄송하다. 더 잘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사과는 선수들이 하고 감독은 선수 탓을 하는 그림이 돼버렸습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지금 한국 대표팀이 왜 위험한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날개 위에 내려앉은 신이었고 함부르크의 영혼을 구원한 유일한 사나이였습니다. 우리가 그를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해 잠시 빌려갔을 뿐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지금 독일 분데스리가의 명가 함부르크가 보여주는 집단적 그리움이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꺼내려는 이야기는 그저 과거 추억팔이도 아니고 감성의 기대는 헛된 어그로도 아닙니다. 이건 함부르크 전체가 겪고 있는 집단적 경외감,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남기고 간 거대한 노스텔지어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난 26일 함부르크 구단이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한 단 45초 분량의 영상은 독일 전역을 넘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심장을 그대로 붙잡아 세우기에 충분했습니다. 2008년 아시아에서 건너온 한 소년이 이 땅에 발을 내디뎠을 때만 해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훗날 유럽 축구의 문법을 흔들어 놓고 여러 도시의 감정을 지배하는 절대적 존재가 될 것이라고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함부르크는 자신들이 길러낸 이 위대한 신성을 향해 눈물 섞인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날개 위에 나타난 외계인, 절대적 존재의 현신. 이 표현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함부르크가 공개한 영상 속 은유는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비행기 날개 위에 서 있는 사나이. 누군가에게는 환상처럼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말도 안 되는 연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올리는 순간 마주하는 손흥민의 실체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이 선수는 인간의 상식과 전술적 한계를 넘어선 자연재해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골을 넣어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한다는 가사는 단순한 덕담이 아닙니다. 그건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된 시속 34.5km의 폭발적인 속도, 그리고 수술용 칼로 베어낸 듯 날카로운 궤적이 함부르크 역사 속에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를 증명하는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이 함부르크에서 보낸 그 치열한 5년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 18살이던 그가 1군 무대에 혜성처럼 등장한 날 2010년 10월 30일을 기억하는 팬들은 아직도 많습니다. 그날 보여준 감각적인 칩샷은 단순히 구단 역사상 최연소 득점 기록을 갈아치운 장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유럽 축구가 오랫동안 지배해온 전술적 문법을 아시아에서 온 천재가 정면으로 깨부수고
재구성한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관중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본 전설적인 공격수 루드반 니스텔루이는 이미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중력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해 그는 조언을 건넨 게 아니라 장차 세계 축구의 황제가 될 존재에게 경외를 표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함부르크 시절 손흥민은 소년 가장 같은 왕관을 쓰고 뛰어야 했습니다. 팀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마다 그는 양발 슈팅으로 상대 수비진을 갈라버렸고 시대를 앞서간 스피드와 침착함으로 팀의 자존심을 지탱했습니다. 특히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보여준 그 폭발적인 돌파는 상대에게는 끔찍한 악몽이었고 함부르크 팬들에게는 신의 축복처럼 남아 있습니다. 함부르크에서의 78경기 20골. 숫자만 툭 던지면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숫자 뒤에 숨은 무게입니다. 한 선수가 한 도시의 자부심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몰락해가는 구단에 얼마나 찬란한 빛을 남길 수 있는지를 보여준 기록이었습니다. 팬들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손흥민의 마지막 커리어는 반드시 함부르크여야 한다고 외치는 이유도 딱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손흥민은 그냥 거쳐간 스타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낙원에서 가장 화려하게 빛났던 마지막 조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이 집단적 그리움이 함부르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런던에서는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의 부재와 팀의 무기력에 절망하며 구단의 무능을 질타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함부르크 팬들이 그가 태어난 축구적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절대자가 거쳐간 모든 구단이 이토록 처절한 무력감과 애정을 동시에 드러내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헌신과 냉철함이 축구라는 스포츠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한 수준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잘할 때만 빛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힘이 흔들릴 때도 자리를 지켰고, 욕을 먹을 때도 고개를 들었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기대를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떠난 자리는 단순한 전력 공백이 아니라 팀의 로후, 팀의 자존심, 팀의 서사를 통째로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전 세계가 묻고 있습니다. 월드컵이라는 거대한 성전이 끝난 뒤 왕은 자신의 여정을 어디에서 마무리할 것인가? 정말 많은 함부르크 팬들이 그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프로 데뷔를 준비했던 바로 그 팀으로 돌아가 조용하지만 장엄한 은퇴를 준비하는 마지막 서사 말입니다.